2022년 4월 20일 김포의 한 야산에서 봄나무를 캐던 마을 주민이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파리가 엄청 꼬여 있어서 봤더니 사람 해골이 있어요. 빨리 좀 나와 보세요. 근데 파리가 꼬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개골은 이미 백골이 됐지만 네. 나머지 신체 일부에 살점이 좀 남아 있어서 번식 작업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가 진행되면서 파리가 꼬여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사망자가 언제부터 흙더미 속에 묻혀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돼버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시신이 발견된 그 이유. 뭐야? 그러게. 시신이 발견된 곳은 도로에서 약 30m 떨어진 풀숲이었습니다. 등산로처럼 보이지만 산 중턱에 있는 농장으로 올라가는 비포장 도로여서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라 뒤늦게 시신이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봄철이라 풀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는데요. 해골이 발견된 곳만 흙더미였고요. 아. 뭐야, 이게 파여 있... 네. 그래서 최소 지난 겨울쯤에 매장된 시신이 아닌가 추정을 했었습니다. 신고자가 말한 대로 머리는 완전 백골이었고요. 그 반대편에 발가락이 흙이로 살짝 드러나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살점이 조금 남아 있어서 파리가 들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저기 보면 지금 깊지 않잖아요. 시신을 급하게 매장을 하느라고 흙을 아주 얇게 파서 매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깊이 못 쉽지 않죠. 봤을 아, 겨울에 땅이 네, 얼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저렇게 되면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쓸려 내려가면서 발 같은 경우에는 최후 마지막 경직이 일어나면서 발이 이제 뻗쳐지면서 이게 흙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맞습니다.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곳 바로 옆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는데 낡은 전기장판이 한 개 버려져 있더라고요. 인적도 드문 곳에 웬 전기장판인가 해서 내려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제 전기장판에 이제 부패액이 이제 묻어 있었어요. 아마 이제 범인들이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을 전기장판으로 감싸서 옮겨왔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망자가 누군지 확인부터 하셨겠네요. 근데 이게 두개골이 아까 말한 그 정도면은 또 찾기가 또 어려운 건 아닐까요? 저희도 지문이 남아있는지부터 빨리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수팀에게 급히 출동하라는 연락 넣고 시신이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손으로 흙을 이제 걷어냈는데요. 시신을 나체 상태로 묻었는지 옷가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남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몸통은 심하게 부패가 된 상태였고요. 혹시 지문은 남아 있었나요? 다행히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인천에 사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이었고요. 어머. 그런데 이 2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형사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20대 남성이 이 세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걸 눈치챈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이렇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지? 가족들 있잖아. 가족들이나. 심지어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족들도 몰라요? 범인을 예단해서도 안 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아서 신원 확인하자마자 그날 바로 사망한 남성의 주소지 인근부터 탐문을 했는데요. 다세대 주택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동네라서 그런지 이웃들이 사망한 남성과 그 가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고 언제 마지막으로 목격을 했는지 물어봤는데요. 바로 전날 부모님 집에서 점심을 먹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렇게 순간 지문이 잘못된 건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사망자 부모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어머니 만나서 혹시 아드님을 언제 마지막에 보셨냐고 그랬더니 어머니도 아들이 어제 낮에 국수를 먹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아드님이 이제 사건에 연루된 것 같다. 솔직히 이제 얘기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어머님이 이제 깊은 한숨 쉬시면서 사실 아들이 집은 나간 지 한참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동네 전체가 좀 동네 전체가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형사가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떻게 입을 맞추고 있었냐 이런 것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동네 사람들 얘기는 무엇이며 본 것처럼 왜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동네에서 한참 동안 안 보이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들한테 뭔 일 있냐, 왜 안 보이냐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전날에도 국수 먹고 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둘러대고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망한 피해자를 본 사람은 없는 거네요. 이웃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안 나타났다면 실종 신고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상한 게 딱 그거예요. 아니 언제 집을 나갔는데 실종 신고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21년 9월 초에 나가서 안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21년 9월 초요? 네. 겨울이 아니라 가을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9월이면 지금 이게 사건이 2022년 4월이라고 하셨잖아요. 5개월 전. 지난해 겨울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종된 건 8개월이나 지난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거 뭔가 되게 되게 의심 가는 부분이 생겨요. 불안하네요. 불안해. 불안하다 이거. 아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점점 미스테리해지네. 근데 뭐가 단단히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있다고 알고 계시던가요? 아는 형네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또래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종종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많긴 했는데 이번엔 좀 너무 심하다 싶어서 몇 번이나 집에 오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연락이 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아는 형네 집에 안전하게 잘 있을 그쵸?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대로 어머니께 아드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질 않으시는 겁니다.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된다면서 병원비를 보내달라는 문자까지 왔다면서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까지 하셨거든요. 엄마 나 다쳤어. 이렇게 병원비 보내줘. 이렇게요? 근데 그 문자를 보니까 이제 아들이 직접 보낸 게 아니고 이제 아는 형이 보냈던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신이 발견되기 2달 전인 2월 달에 보낸 문자였고요. 이게 아들이 살고 있다던 아는 형네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한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그 아는 형이라면 어머니 뭐 다시 병원에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병원에 있어요. 이렇게 네네. 되는데 병원비를 달라? 그러게요. 아 근데 어머님이 아시고 너무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참담해 하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자신의 굉장히 탓하시더라고요. 차디찬 흙더미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었을 아들을 생각하니 온통하다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비보를 들으신 거죠. 근데 그 아는 형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는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이 범인이라면 지금부터 그 아는 형을 정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형사님들은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정순의 집으로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 왜냐면 피해자가 정순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어머니에게 알려주던 또 다른 인물을 용의선상에 먼저 올렸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보다 2살 많은 형이었고요. 아는 형이라는 정수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를 찾아와서 아들이 정순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중간중간 소식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연락을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묻지도 않은 소식을 직접 와서 전하다가 어느 순간 연락을 피한다? 거기에다가 병원비를 요구했던 정수라는 사람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동창. 상당히 뭐가 수상하긴 하네요. 예,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소식통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를 본 적 있냐, 안 보이던데 어디서 맞고 다니는 건 아니냐, 죽은 거 아닐까, 뭐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사라졌다고 하는 상황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정순의 집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 소식통이 어쩌면 공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먼저 찾아가지 않고 소식통부터 만났는데요. 저희를 만나자마자 자신은 사망자를 작년 10월 말경 마지막에 보고 못 봤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실종 신고를 하든 야 찾아보자라고 하든 부모님한테 나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피하고. 형사님들은 이번에도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알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냐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이 툭 튀어나옵니다. 10월 말에 정순의 집에 놀러 갔다가 피해자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혹시나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떠보려고 물어보고 다녔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봤길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다 벗겨진 상태로 이불 위에 누워 있었는데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말도 잘 못하는 게 겨우 숨만 붙어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데리고 나오려고 집에 가자고 했는데 이제 피해자가 안 된다. 도망가고 들키면 영호가 때릴 거다. 영호가 무섭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 소식통도 피해자가 영호의 이름을 꺼내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지금 나왔어요. 다른 인물이네요. 친한 형이 나왔고요. 그 소식을 전해준 소식통 형이 나왔고요. 그 소식통의 입을 통해서 영호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지금. 그 영호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영호라는 사람이 뭔가 상당히 위협적이고 막 그랬었던 걸까요? 영호가 누구예요, 대체? 그 언젠가부터 정순의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는데 그중에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이제 무서워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호가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데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날 마침 영호가 집에 없어서 동창인 정수한테 상태 좀 괜찮아지면 연락을 해라. 자기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곤 나왔다고 했고요. 피해자의 어머니한테는 이 사실을 모두 말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이제 피했던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집에 영호라는 사람도 들어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집은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세입자였던 정수와 정수 여자친구 그리고 영호와 피해자까지 넷이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종종 주변 친구들이 며칠씩 묵으면서 놀다 가기도 한다고 했고요. 지금 사망한 분이 지적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자꾸 걸렸고 그러니까 이게 혹시 지적장애인을 집단으로 학대하고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런 사건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수와 그 여자친구도 모두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순의 집에 또래들이 이제 몰려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그 나이가 제일 어리다던 영호만 지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집에 영호가 들어가서 포식자처럼 행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영호라는 사람을 무서워 네. 군림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정수라는 사람이 여자친구랑 이제 둘이 살다가 나머지 지적 장애인들은 이제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서 살다가 그 영호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방으로. 소식을 전해주던 남성도 이제 지적 장애가 약간 있었고 저희가 피해자와 어울리던 또 다른 지적 장애인을 만났었는데 그 사람도 정순의 집에 갔다가 이제 영호한테 붙잡혀서 폭행을 또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피해자가 또 있었던 거네요. 또 있네. 네, 사망한 피해자가 직접 영호한테 맞는 걸 본 적도 여러 번인데 얼굴에 이제 검은 비닐봉지 씌워놓고 영호가 자신이 기분이 풀릴 때까지 폭행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걸 보니 무서워서 꼼짝을 못했다고 하고요. 어느 날은 영호가 피해자와 격투기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때렸던 일까지 있었다며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받은 모든 분들이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게 더 뭔가 이 사건을 더 안타깝게 하네요, 진짜.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언제 피해자를 봤냐, 그때 상태는 어떻더냐 물었더니 10월 말에 그 집에서 겨우 도망쳐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으로 본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데다 복숭아뼈가 심하게 골마서 걷지를 못해 누워서 지냈다고 했고요. 어머. 무려 피해자의 1차 부검 결과를 받았는데 얼굴뼈, 목뼈, 우측 늑골이 부러져 있었던 걸로 이게 사후 손상인지는 정밀하게 확인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 정도 가학적인 행동을 하고 위협과 폭력을 오갔다면 사실 그 집에 사는 누구도 지금 영호라는 사람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호가 이 사망한 피해자를 자기가 매장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을 공범으로 만들어서 이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을 쓴다면 유기, 매장 이런 데 전부 다 동원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집을 빨리 가서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 정도 네, 나왔으니. 그렇죠. 네. 네, 갔죠.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이제 집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정수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장을 보고 이제 오더라고요. 거기가 빌라 1층이었는데 마침 현관문을 이제 다 안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로 확 치고 들어갔죠. 영호는 없고 정수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가니까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분하게 사람 죽여서 묻은 적 있냐 이제 얘기했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인정을 했고, 장을 보고 들어왔다는 여성은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여자였는데 그 사람 역시 피해자 시신을 옮길 때 같이 갔다고 자백을 해서 일단 그 자리에서 둘을 체포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회사에 있다고 해서 이제 회사로 검거팀을 한 팀 보내고 그 집에서 안매장할 때 이제 신었던 장화랑 삽 증거물들도 모두 확보를 했고요. 영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영호는 어디로 갔나요? 드디어 체포계 에이스가 움직입니다. 임영사님이 경북 경산에 있는 영호를 체포하기 위해 정영사님을 출동시킵니다. 그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경산으로 가서 그 살인범을 잡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려가는 길에 영호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됐는데 번호판이 없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불문하고 일단 경산의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을 찍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비슷한 오토바이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가서 대기를 하다가 오토바이 기종이 좀 비슷하고 번호판이 없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따라 붙었습니다. 영호 전화기 기지국 위치값이랑 일치하게 그 움직이는지 동선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길 몇 번 반복을 했죠. 그런데 그때 팀장님한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정수 여자친구를 직장에서 체포했는데 경찰이 데리고 갔다고 그 직장에서 보호자한테로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보호자가 바로 영호였더라고요. 팀장님이랑 전화 끊자마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따라붙었죠.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어디인가 멈춰서길래 저희도 시동을 끄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다음 행동을 딱 보자마자 그놈이 영호 같더라고요. 뭘 보고 직감하신 거예요? 휴대전화기 후레쉬를 딱 켜더니 시동을 켠 채로 오토바이를 질질 끌면서 골목길에 주차된 여러 대 차량의 내부를 쫙 비춰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처음에 그 범인이 형사님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아, 약간 이 순간인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가 밤인데다 저희 검거 차량 유리가 시커멓게 차단이 잘 돼 있습니다. 후레쉬 비친다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와라 제발 차 조금 하나 와라. 그 전화기 잡고 있는 손만 문 근처에 오면 저희가 바로 이제 낚아챌 수 있는데 본인도 뭔가 수상하면 바로 튈 생각이었는지 한참 떨어져서 가까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거기가 오르막길이 있는데 오르막길로 오토바이를 또 그 질질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때는 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아, 이놈이 이대로 골목에서 시동 켜고 달리면 추적이 좀 힘들어지겠다 싶었는데 그때 마침
여성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성이 누군가한테 도대체 뭘 찾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영호랑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여성한테 주차된 차들 중에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대신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은 정작 왜 찾아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눈치였고요. 목적을 모르니까 이 여성이 좀 건성건성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성은 오토바이 쪽으로 불렀는지 오르막길 쪽으로 가서 영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는데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여성이 급하게 나왔는지 편한 차림에 슬리퍼 신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 복장으로 도망가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위추적을 했더니 모텔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모텔을 돌면서 오토바이를 찾아내서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죠. 오토바이 있어 모텔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냐면 지금 여성이 같이 있잖아요. 위급하면 이런 범죄자들은 그냥 인질로 만들 수도 있고 맞아요. 자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잠들 때를 기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약한 순간을 노려서 모텔 주인한테 열쇠 받아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여성은 놀라서 이제 벌떡 일어났는데 그 여성이 오빠 일어나 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바로 끌고 내려가고 싶었는데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깨웠죠. 잠에서 깬 척 연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 상황을 모른다. 난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범행에 대해서 이제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인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공범들의 자백으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정수와 그 여자친구 안매장 때 동행했다는 여성까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시신이 발견되었던 김포에 2021년 12월 23일 새벽 0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추 맞았네요. 지난해 겨울로 추정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와, 그 나도 괘씸한 게 그 2월에 어머니한테 병원비 보내달라고 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거지. 병원비를 받아내려고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김포에 안매장 하러 간 날 이상하게 딱 영호만 거기에 없었던 듯이 위치값이 안 잡히더라고요. 분명히 여기서 지켜보던가 뭔가 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영호가 주범이었고 김포까지 가는 차량을 렌트하고 운전대까지 잡았다고 이제 다들 진술을 했거든요. 이제 영호가 예전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정수 여자친구 아버지 전화기가 마침 고장이 나서 고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 신분증을 받아서 온라인에서 렌터카를 빌리고 그 아버지 전화기를 들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영호는 렌트를 할 수도 없었어요. 운전면허가 없었거든요. 뭐야? 주범인 영호가 결국엔 자신의 폭행을 인정했는데요. 피해자가 자꾸만 거짓말을 해서 폭행이 시작된 거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집으로 오라고 했다. 휴대폰을 보니 엄마랑 연락한 적이 없어서 화가 났다. 미안하다고 눈치를 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렸다고도 했습니다. 네, 주로 영호가 폭행을 주도했고 정수도 가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주먹으로 얼굴 배등을 때리는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 쌍절곤을 구입해 와서 양 끝에 그림책을 말아서 청테이프로 감아 몽둥이를 만들어 때리기도 했고요.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서 화상까지 입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집에 들어간 9월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12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건 영호한테 이제 피해자를 폭행할 때 손을 뒤로 묶고 얼굴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고 그러던데 왜 그런 거냐고 물으니까 아주 재밌는 질문을 받았다는 듯이 시야가 안 보이면은 이제 더 겁이 날 것 같아서 그랬다. 무섭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얼굴뼈 다발성 골절, 늑골 골절 등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과 화상으로 인한 폐혈증 등으로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호가 진술할 때 뭐 와사바리, 초크 뭐 이런 용어 쓰면서 이제 유도 기술을 걸었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제 영호가 격투기 무에타이를 5년 정도 했고 중학교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해서 2년간 사범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피해자가 결정적으로 못 일어나게 된 건 정수의 폭행 때문이라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검거했을 때도 좀 자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호라는 친구는. 아, 내 한마디면 얘들은 어차피 맹목적으로 따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주범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지요. 완전히 잔머리를 굴리니까 그냥. 그 영호라는 그 악마,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집에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절도를 저질렀고 절도로 3번이나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엔 1년 4개월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21년 6월에 출소해서 지낼 곳이 없던 와중에 지적 장애인들이 사는 집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자주 몰려 논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주범인 영호는 30년, 정수는 20년, 정수의 여자친구는 5년, 사체 유기에 가담한 여성은 1년에 처해졌습니다. 과정이 너무 잔인하잖아. 죽을 때까지 고문처럼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그 같이 지낸 세월 동안 얼마나 괴롭혔겠어. 모든 뭐 더러운 짓은 다 시켰을 거고. 이 진실을 파헤치는 데까지 난관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는데도 우리 김포 에이스 형사님들께서 정말 에이스가 무엇인지 그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 같습니다.